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페르난도 보테로 형태의 미학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8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2015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전시 이후 11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페르난도 보테로 회고전인데요. 2023년 작가의 작고 이후 로마, 바르셀로나, 바쿠를 거쳐 서울에 도착한 순회 전시로 보테로의 유족들이 운영하는 페르난도 보테로 파운데이션 소장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독특한 스타일만큼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 그 뚱뚱한 사람들을 그리는 화가 하는 느낌으로 이미 친숙하게 다가오는 작가죠. 하지만 실제로 그의 회고전을 보거나 작품 세계를 깊게 들여다볼 기회는 의외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 관람으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보테로라는 화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시의 6개 섹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테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전시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편안하게, 조금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관람 전이시라면 전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시간, 이미 다녀오셨다면 그 여운이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섹션 1 변주, 보테로 회화의 핵심과 토대. 강렬한 시작입니다. 전시의 첫 번째 섹션 변주에는 보테로가 고전 회화의 걸작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얀반 에이크, 디에고 벨라스케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림들이 모두 보테로 스타일로 변형되어 등장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섹션을 전시의 가장 앞에 배치한 건 꽤 의도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관람객이 시작부터 보테로 회화의 핵심과 토대를 단번에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이 섹션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결국 보테로 회화의 중심에는 스타일, 즉 양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저 고전 걸작들의 익숙한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자는 원본의 이미지 위에서 보테로의 변주를 읽게 됩니다. 주제, 구성, 서사가 이미 존재한다면 여기서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 스타일입니다. 보테로의 그림을 보테로의 그림으로 만드는 건 결국 보테리즘이라 불리는 이 독특한 양식이라는 점을 전시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과장되게 부푼 몸, 작게 압축된 눈, 코, 입, 둥글둥글한 인물들.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이 스타일은 보테로를 대중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어딘가 귀엽고 피식 웃음이 나올 만큼 유머러스한 이 양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에 훨씬 편안하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보테로 역시 이런 효과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머가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오히려 관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작은 문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섹션이 보여주는 것은 보테로의 스타일이 사실은 미술사, 특히 전통 회화에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얀반 에이크나 벨라스케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를 단순히 패러디의 소재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는 진지한 토대이자 레퍼런스로 삼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보테로는 젊은 시절 유럽 고전 회화를 탐닉하는 밀도 높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20대 초반 마드리드의 산페르난도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프라도 미술관에 드나들며 고야와 벨라스케스를 모사했고 파리에서는 루브르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2년 가까이 머물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했죠. 그 시절 직접 보고 감명받았던 걸작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변주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핵심 스타일 자체에도 영향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이나 보르게세 미술관 컬렉션 페이지를 열고 쭉 훑어보세요. 살이 흐르고 접히고 연그러 있는 그 풍만한 육체 표현 속에서 어딘가 보테로 스타일이 언뜻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보테로는 실제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납작한 중세의 양식에서 벗어나
르네상스가 부피감을 표현하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후의 모든 미술사조들, 심지어 인상주의조차도 거기서부터 이어진다. 어쩌면 보테로의 스타일은 풍요와 과잉의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를 르네상스가 한번 되살렸듯 그 르네상스의 감각을 다시 한번 과장되고 풍만한 형태로 부활시킨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섹션 2. 라틴 아메리카. 고향에 대한 보테로의 애증의 감정. 이번 전시에서 만난 페르난도 보테로는 국제적인 화가이기 이전에 라틴 아메리카인 그리고 콜롬비아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고향 콜롬비아 메데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실제로도 깊은 연결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전시를 보며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일찍이 유럽으로 건너가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했음에도 콜롬비아 특유의 정서와 성정이 아주 짙게 남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이 거의 없는 상태로 무작정 유럽으로 건너가 자신의 그림 하나만 믿고 부딪혀 볼 만큼 꿈과 야망이 크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Mi vida es pintar, 내 삶은 그림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무언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몰두하는 기질 말입니다. 그는 세계적이 되려면 우선 로컬이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며 인용했던 마틴 스콜세지의 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라는 말과도 어딘가 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 역시 결국 가장 뛰어난 예술, 이야기들은 가장 개인적인 기억과 가장 지역적인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요즘은 아예 예술가란 어린 시절 강렬하게 각인된 기억들을 평생 반복해서 변주하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보테로 역시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보고 듣고 살아낸 경험들을 평생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아마 콜롬비아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지역적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컬러풀하고 카오틱한 분위기, 북적이는 축제 인파, 악기, 음악, 춤, 담배, 어디에나 놓인 과일 바구니, 빨래를 넣는 엄마들, 아이들, 다리미, 빨간 매니큐어와 짙은 눈썹, 과장된 액세서리, 알록달록한 욕실, 광부들 같은 풍경 말입니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주황빛의 기와지붕 마을 풍경과 산 능선의 풍경은 실제 메데인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섹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작품은 2001년작 소풍이었습니다. 한 남녀가 풀밭 위 돗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한껏 차려입고 나온 둘은 분명 연인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전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두 팔을 뒤로 베고 누워있고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습니다. 몸은 가까이 붙어 있지만 시선은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권태, 단절, 동상이몽의 순간입니다. 1994년작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여자 앞에서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여성이 건물 발코니에서 거꾸로 추락하고 있는데 들쳐진 치마 아래로 검은 스타킹과 속옷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몸, 짙은 화장, 손목시계와 구두 같은 디테일한 요소들이 상황을 더 연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만듭니다. 웃기기도 하고 동시에 불길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졌구나 싶은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는 순간 같기도 합니다. 물론 유쾌하고 시끌벅적한 작품들도 많았지만 이 두 그림에는 불안감과 긴장감, 권태 같은 감정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어쩌면 보테로가 자신의 고향 메데인에 대해 가진 양가적인 감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고향에 대해 가지는 그 복잡한 감정 말입니다. 좋아하지만 답답하고 익숙하지만 떠나고 싶었던 장소, 철없던 시절의 후회, 해소되지 않은 인간관계, 쇠락해가는 거리 풍경, 이제는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는 가족의 생활 같은 것들.
보테로의 그림 속 메데이는 단순히 낭만적인 고향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 피로감, 애정, 거리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섹션, 종교. 보테로에게는 필연적이었던 작업. 세 번째 섹션의 제목이 종교라는 걸 보고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콜롬비아면 꽤 독실한 카톨릭 문화권 아닌가? 그런데 막상 작품들을 둘러보니 예상과는 좀 다른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장난스럽고 꽤 발칙하기까지 한 그림들이었습니다. 보테로가 예수, 성인, 추기경과 수녀들을 그린 그림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화의 분위기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실제 인물 크기로 그려진 세 여성 초상 연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어깨와 가슴선을 드러낸 채 한껏 꾸민 여성들의 그림. 제목은 각각 성 카실다, 성 게르트루디스, 성 바바라입니다. 공경의 대상이어야 할 성인들이라기보다는 방금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온 부유한 사교계 인물들처럼 보입니다. 또 콜롬비아의 성모라는 작품에서는 아기 예수가 누가 봐도 방금 유치원 하원한 뒤에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기 직전에 라틴 아메리카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침대 위에 엎드려 잠든 추기경,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있는 주교의 그림에서는 결국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특히 욕실 벽 위에 놓인 저 분홍색 비누 같은 디테일은 이상할 만큼 생활감이 강해서 시선을 붙잡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다 보니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한 풍속화 장르가 떠올랐습니다. 마레 밀통, 조르주 크로게르트, 살롱 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이런 그림들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의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상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했던 그 그림들처럼 보테로의 종교화 역시 발칙하고 희극적이며 묘하게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사실 보테로가 자란 콜롬비아 메데이는 오늘날에는 마약 카르텔과 폭력의 도시 이미지로 자주 소비되지만 전통적으로는 꽤 보수적이고 종교색이 강한 가톨릭 도시였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 바로크 양식 교회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고 성상과 성화, 가톨릭 의식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이었죠. 아마 보테로 역시 그런 풍경 속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스럽고 세속적인 종교 그림들을 그렸다는 점이 더 의외로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카톨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성직주의자였던 건 또 아닙니다. 풍자적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비판이나 냉소의 톤은 또 아니거든요. 보테로는 이에 대해 나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다 라고 간단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종교 그림들을 그렸을까요? 아마 보테로에게 종교, 특히 가톨릭은 다양한 시각적 자극, 끝없는 영감을 주는 아주 좋은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렸던 메데인의 오렌지색 기와지붕과 발코니, 과일 바구니처럼 주교와 수녀, 교황과 성모자, 십자가형 같은 종교적 이미지들 역시 그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으로 표현한 건 그가 고향 메데인을 바라볼 때와 비슷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애정과 거리감이 동시에 섞인 양가적인 감정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보테로가 유럽 고전 회화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화가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독교와 성경 이야기는 서양 회화 전통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테로에게 종교화를 그린다는 건 위대한 회화 전통을 자기 방식으로 이어가는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 많은 거장들이 그랬듯 보테로 역시 성경 속 이야기를 현재 시대와 적극적으로 섞는 방식을 적용했던 것이고요. 네 번째 섹션, 정물, 아름다움에 대한 보테로의 진지함. 네 번째 섹션에서 보테로의 시선은 이제 정물로 옮겨갑니다. 보테로는 자신의 이른바 보테리즘 스타일이 사실 한 점의 정물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 만돌린을 그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울림구멍을 아주 작게 점처럼 그려 넣자 악기의 몸체가 갑자기 풍만하게 부풀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보테로는 이를 예술적 탐구의 해답을 발견한 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그는 오래전부터 위대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들과 구분되는 자기만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우연히 부풀어 보이게 그려진 만돌린의 형태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겠죠. 보테로는 양식은 작가의 미학적 신념을 반영한다. 양식은 가장 단순한 형상에서도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양식, 스타일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사람이나 거대한 풍경, 장면이 아니라 오렌지 하나, 바나나 하나, 화병 하나를 그릴 때조차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물화는 보테로에게 자신의 미학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장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이 정물 섹션에서 보테로의 그림에 대한 애정을 가장 강하게 느꼈습니다. 인물화나 풍경화와 달리 정물은 훨씬 통제 가능한 환경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그래서인지 보테로가 정물이라는 장르의 울타리 안에서는 조금 더 집요하게 자기만의 속도로 아름다움과 균형을 끝까지 추구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그려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섹션에는 보테로가 얼마나 까다롭고 진지하게 신미를 추구하는 화가였는지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콜롬비아 국기에 새기기도 한 파랑, 노랑, 빨강 3면화나 책상 위 오렌지를 그린 이 정물화를 보면 형태와 색은 굉장히 대담한데도 놀랍게도 아주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세심하게 잘 짜여져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단단하고 짜릿한 만족감이 듭니다. 저는 그 느낌이 17세기 네덜란드의 정물화나 20세기 데스틸 회화를 볼 때의 만족감과 조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족감은 보통 화면 전체가 작가의 완벽주의에 의해 아주 세심하게 조율되고 계획되었을 때 느껴지죠. 실제로 전시장의 영상 속의 보테로는 정물 속 과일 하나의 색이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완성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서도 끝까지 미세하게 그 밸런스를 조정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귀엽게 둥글둥글한 그림을 편하게 그린 화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집요하게 아름다움을 쫓았던 화가였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5번째 섹션 투우, 6번째 섹션 서커스, 보테로 정서의 정수. 5번째와 6번째 섹션의 주제는 각각 투우와 서커스입니다. 서로 다른 소재처럼 보이지만 막상 전시를 보다 보면 두 섹션 사이의 공통점이 꽤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선 둘 다 보테로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 주제였습니다. 보테로는 어린 시절 메데인에서 삼촌의 손에 이끌려 잠시 투우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투우장 안의 풍경들을 강렬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경기 전 피카도르와 마타도르가 준비하는 모습, 황소와 맞서는 순간, 관중석의 열기와 소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서커스 역시 비슷했습니다. 보테로는 2006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의 작은 어촌 마을 시와타네오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유랑 서커스단을 보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소박하고 낡은 분위기를 가진 서커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역시 보테로에게 강렬한 시각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투우와 서커스 모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걸쳐 있는 듯한 공간이지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 공간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보테로에게 구도와 색채, 빛, 형태를 실험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투우와 서커스는 묘하게 비슷한 정서를 공유합니다. 멀리서 보면 둘 다 화려하고 떠들썩하죠. 반짝거리고 음악이 울리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왠지 쓸쓸합니다. 낡았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외롭습니다. 화려한 투우복과 광대 의상, 과장된 몸짓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정작 인물들의 표정은 거의 무표정에 가깝습니다. 보테로 특유의 작은 이목구비 때문인지 그 얼굴들에서 체념이나 피로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애잔한 기분이 듭니다. 전시의 이 마지막 섹션들에 이르러서야 어쩌면 이것이 보테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화려한 색과 풍만한 형태 아래에 숨어있는 묘한 쓸쓸함, 그 양면적인 정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전 섹션에서 봤던 다른 그림들도 그랬습니다. 고전 명화 속 인물들, 욕실 속 여성들, 고향 사람들, 성직자들까지 그들의 무던한 표정이 묘하게 슬프게 느껴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우와 서커스는 보테로에게 그 정서를 표현하기에 최적의 주제였을 것입니다. 희극과 비극, 양면성을 가진 인간 삶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두 섹션에서도 보테로가 얼마나 미술사에 깊게 연결된 화가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투우는 프란시스코 고야, 파블로 피카소, 에두아르 마네,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화가들이 반복해서 다뤘던 주제였고, 서커스 역시 드가, 툴루즈 로트렉, 베르낭 레제, 쇠라, 샤갈 같은 모더니즘 화가들이 사랑했던 소재였습니다. 보테로 역시 그 전통에 합류하며 자신만의 둥글고 풍만하며 애잔한 양식으로 그 족적을 남깁니다. 보테로와 오해 풀기.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페르난도 보테로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가벼운 오해들을 자연스럽게 풀게 해준 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첫 번째 섹션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보테로 회화의 핵심과 토대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뚱뚱한 사람을 그린 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만한 몸을 그리는 상징적인 스타일 때문에 보테로의 그림은 종종 뚱뚱한 여성에 대한 패티시적 시선이나 여성의 몸을 대상화한 그림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테로는 그것은 오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뚱뚱한 사람을 그린 게 아닙니다. 여성을 대상화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풍만한 스타일로 그리는 것은 충만함, 풍성함, 관능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은 다소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보테로의 스타일은 결국 특정 체형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크의 양식이나 인상주의의 양식처럼 인간과 세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양식,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스타일이 아주 오리지널하게 느껴지지만 정작 보테로 자신은 미술사의 전통적인 흐름 위에 서고자 했던 화가라는 점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보테로라는 화가가 실제로 과거의 화가들과 고전 걸작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고 또 전통적인 회화의 접근 방식을 진지하게 따르려 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의 거장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작업 방식과 관습을 따르며 동시에 자신만의 양식을 오랜 시간 묵묵하게 발전시켜온 화가였습니다. 그의 그림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것과도 닮지 않았고 어디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마저 위대한 마스터들의 계보를 잇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21세기까지 활동한 화가 중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회화를 추구하면서도 대중적 사랑과 예술적 권위를 동시에 얻은 경우가 또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르난도 보테로는 꽤 드물고 또 소중한 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을 즐기기 좋은 전시. 페르난도 보테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중친화적인 화가였습니다. 미술 시장과도 매우 잘 결합된 작가였고 부유한 컬렉터들과 대중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열렸고 조국 콜롬비아에서는 국민화가로 존경받고 있죠. 워낙 일찍 성공했고 커리어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인생서사를 가진 유형의 화가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전시도 화가의 연대기나 삶 자체를 따라가기보다는 작품에 집중해서 주제별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재단기관이 참여한 제대로 된 회고전답게 작품 수가 충분히 많았고 큐레이션도 안정적이고 단단했습니다. 덕분에 관람 흐름이 자연스러웠고 그림 자체를 집중해서 즐길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딱 기대했던 만큼 즐거운 전시였습니다. 보테로라는 화가를 이전보다 훨씬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의 풍경과 인물들 그리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정물들을 보는 재미도 컸습니다. 엄청난 충격이나 압도적인 감동을 주는 전시는 아니지만 이런 전시들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부담 없이 들어가서 시원한 공간에서 천천히 그림들을 즐길 수 있는 여름에 어울리는 전시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테로 작품들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전시라고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미 전시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